안녕하세요. 모비시네 영화방 새해 첫 방송입니다. 역시 2016년도를 가장 빛내준 우리 게스트가 아닌 이제 함께하는 우리의 멤버죠. 아나백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취 아나백입니다. 숙취 아나백. 왜 이렇게 오늘 상태가 안 좋아?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요. 여러 가지 섞어서. 근데 오늘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직까지 지금이 이제 저녁 몇 시죠? 7시 반인데 아직까지 힘들어요. 보통 반나절 정도 고생하는데 지금 한나절이 넘었어. 예전에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또 진탕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밤 11시에 속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 몸의 회복력이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나이에 따라서. 점점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하지만 또 개가 똥을 끊죠. 근데 아나백은 이제 또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술 못하는 것처럼 막 컨셉 잡고 다니잖아요. 전 술 잘 못하죠. 네, 그렇게 하는데 어제는 부침개를 이제 술집에서도 부치고 집에서도 부쳤다고. 예, 아주 질척질척한 부침개를. 그만하면 안 됩니까? 네. 근데 주종을 왜 이렇게 여러 개를 달렸어요? 보통 한 가지로 쭉 가지. 소맥도 하고 사케도 하고 그다음 양주도 했다면서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뭐 한 번쯤 그런 날도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원래 뭔가 공식적인 방송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대로 못할 것 같다. 근데 마침 아니야 다를까 우리 뜬구름님께서 또 빵꾸를 냈다고 해야 되나? 팩트죠. 네. 빵꾸를 내셔서 저는 조용히 있었죠. 김 기사한테 오늘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제 예상이 맞았죠. 네. 뜬구름냥이 등구름냥이 결국 파토를 내는 바람에 이제 그 정규 방송은 또 연기가 되고 오늘은 아나백과 그래도 이 아나백이랑 여기 또 공간도 빌렸는데 그냥 이렇게 낭비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달의 예고편 방송을 항상 혼자 하던 걸 아나백과 함께 진행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달에 기대작 5편을 고르라고 했는데 너무 지금 생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에요. 네. 사고력이 없어. 사고력 빵! 그래서 그냥 저는 추임새만 넣기로 네. 합의를 보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녹음에 앞서서 우리가 예고편을 녹음했죠. 네, 요즘에 예고편을 계속 녹음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한국 영화는 녹음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한국말이 다 들리니까. 여러분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리스너라고 하나? 아무튼. 근데 이게 외국 영화인 경우에 너무나 이게 영어로만 들리다 보면은 좀 지루하고 집중도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제 제 목소리로 더빙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아나백도 있으니까 남자 여자 이제 역할 분담도 되고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하면서 예고편을 함께 녹음을 했어요. 잘 빠졌으면 좋겠네요. 일단 방송의 예고편 순서가 어떻게 나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좀 그나마 자연스러워지는 게 있네요. 처음에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부끄러우니까 되게 어색했는데 할만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방송은 영화 이달의 기대작, 1월의 기대작 5편을 소개해드리는 방송이에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10편씩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한 달에 솔직히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해도 10편을 못 봐요. 일주일에 하나씩 봐도 4편밖에 안 되죠. 네, 제가 아무리 양심이 없다고 해도 좀 내가 보지도 않는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건 좀 그렇다. 라고 해서 5편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그렇게 깨달으시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책 서평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기사, 뉴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태반은 아마 그들이 안 보고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서평 같은 걸 보면은, 저거를 도대체 다 읽고 썼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 보도자료가 나오죠. 그죠. 출판사에서. 그럼요. 아주 깔끔하게 적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어서 쫙 보여주면은, 이제 보도자료만 쓰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로 읽고 쓰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사람마다 읽는 속도도 다르고 그런데 너무나 서평이 빨리빨리 탁탁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것 중에 사실 상당 부분은 좀 자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영화를 소개할 때도 10편씩 하는 거는 사실 양심에 너무 찔려서 5편으로 대폭 축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왓챠 영화 어플리케이션 다들 아실 텐데 왓챠 들어보니까 2016년 성적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개봉 영화를 제가 33편을 봤더라고요. 1년 동안에? 예. 근데 그것도 꽤 많이 본 거죠. 그렇죠. 꽤 많이 본 거죠. 한 달에 3편 가까이. 예. 근데 또 김기사는 더욱더 많은 영화를 봤더라고요. 네, 50편 정도 본 것 같은데. 거의 주에 하나씩 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영화를 봤었는데 이제 제가 5편씩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10편을 꼽을 때는 제가
어떤 달에는 기대작이 많죠. 뭐 15편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추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7, 8편 하고 나서 억지로 짜맞추는 게 3편은 냈었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하면. 그래서 7편 정도만 보고 싶고 나머지는 별로 끌리지도 않는데 뭐 감독이나 배우나 아니면은 뭐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끌려서 그나마 이제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5편을 하고 나니까 정말 치열한 경쟁이 붙는 거예요. 한 2, 3편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딱딱딱 들어가는 영화들이고 마지막 한두 자리를 놓고 정말 치열한 경합이 제 머릿속에서 벌어집니다. 네. 그렇게 결정된 영화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영화고요. 일단은 첫 번째 역순으로 가는 역순으로 먼저 안정적으로 들어간 영화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대작입니다. 패신저스입니다. 안녕? 저녁 먹을까요? 지금 데이트 신청인가? 별로 감동 안 먹네. 와, 당신도 딴 사람 같네요. 두 분 근사하십니다. 데이트 중이거든. 멋지네요.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지구에서의 삶을 왜 포기했죠? 우린 아발로무에서 120년간 긴 동면을 하니 새로운 별에서 깨어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1년 전 모든 게 바뀌었다. 여기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아무도 안 깨어났어요. 동명기에 이상이 생긴 것 같소. 우리가 너무 일찍 깼어요. 90년이나 빨리.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잠들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오로라, 사랑해. 뭔가 잘못됐어. 아주 단단히. 이제 어쩌죠? 날 믿어요? 이제 모든 순간에 운명이 뒤바뀐다. 이 우주선은 끝났어. 이번 뿐.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어. 제니퍼 로렌스, 크리스 프렛,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우리가 일찍 깨어난 이유가 있었어. 패신저스. 예고편 첫 번째 예고편 연기 잘했던 것 같은데. 부끄럽네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예고편에서 사실은 녹음할 게 별로 없었어요. 예, 그쵸. 저희가 예고편 녹음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전에 모르다가, 예고편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예고편의 대사량, 자막량, 이런 게 현저히 다르더라고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겠죠. 네. 또 영화가 강조하고 싶은 그 장점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다 보니까, 예고편은 누가 만드나요? 배급사 쪽에서 좀 만들 것 같은데, 외주를 줘서. 그래서 예고편은 아마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감독이 있을 겁니다. 뮤직비디오처럼. 그래요? 네. 방송 예고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가 아닌 조연출이 예고편 담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영화는 누가 할까 했는데 하긴 이게 또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산업이니까 네. 외주를 줄 수도 있겠네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그죠. 포스터 하나도 외주 주고 다 외주를 주는 쪽이니까 예고편도 아마 외주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이 패신저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영화 4일날 개봉을 하니까 벌써 오늘 개봉을 한 거죠. 오늘이 4일이니까. 지금 녹음하는 날이 4일이죠. 네, 방송이 조금 늦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희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일단 개봉해 있는 이 패신저스는 이 1월 기대작 가운데서 가장 큰 영화예요.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정보가 좀 있으신가요? 가장 기대작 중에 큰 영화를 하면 큰 영화의 기준이 뭡니까? 자본이 많이 들어갔다. 그죠. 방대한 우주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네.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누가 이걸 봤대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해외에 계신 분하고 잠깐 연락할 일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거기는 이미 개봉을 했다고. 이게 옛날 영화구나 그러면. 옛날 영화까지는 아니고 최근에 개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시차를 두고 그런 개봉을 하네. 그렇죠. 전 세계 동시 개봉 뭐 이런 건
타이틀이 안 붙으면은 각자 스케줄에 맞춰서 할 테니까 네네. 굉장히 흥미롭다고 해서 저도 보고 싶었고, 기본적으로 우주에 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우주 관련 영화 중에 뭐 기억에 남는 영화들 있어요? 일단 뭐 어릴 적부터 많이 봤던 아폴로 13. 아, 그건 진짜 유명한 영화죠. 그렇죠. 제가 뭐 TV에서 많이 해줘서 봤던 것 같은데 네.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그 우주의 어떤 그 조난이라고 표현해도 뭐, 네, 뭐 우주 재난이기도 하고. 우주 재난. 네, 다른 걸 보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그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이에요. 우주로부터의 귀환? 예. 일본의 다치바나 다케시라는 사람 알죠? 아, 모르겠어요. 그 이 사람이 우주인이에요? 아니요. 이 사람이 어떤 뭐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자기 개인 도서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책도 많이 쓰시는 분인데, 네. 90년대에 쓴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주에 실제로 갔다 온 우주인들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우주인들을, 복수를? 그쵸. 그래서 거기다 하는 말이 우주인들이 하나같이 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 우주가 너무 아름답고 지구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한눈으로 지구를 본 사람들이 인류에 몇 명 안 되는 거잖아요.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자기한테 큰 그 변화를 주게 되는 거죠. 우주 밖에,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게 되는 그쵸. 그 경험이. 네. 그런 것부터 해서 되게 흥미롭고 새로운 관점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죠. 그러니까 첫 장에 기억나는 게 공간 개념이 아예 다른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바닥이고 네. 천장이고 옆에 벽이잖아요. 그죠. 우주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면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벽에다가 설치할 것들을 천장에도 바닥에도, 근데 천장 바닥이 아니니까 그냥. 네. 뭐 그런 거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좀 경험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러겠네. 네. 그 우주로부터의 귀환이요? 네네네. 네,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이었고요. 이 패신저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주에 대한 영화입니다. 맨 처음에 그 아폴로 13이 감명 깊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우주 영화들 입장에서 아폴로 13을 생각하면 진짜 가소롭죠. 그거를 우주 영화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지, 궤도 영화라고 불러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지구 궤도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가서의 영화들, 뭐 이제 스타워즈도 있고, 스타워즈는 사실 그 전이었지만, 패신저스 같은 경우에도 저 멀리 그 개척 행성을 향해 떠나가는 그 우주선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일단 이야기 설정을 말씀드리면, 우주선이 거의 120년을 가야 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행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개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좀 자신의 쓸모가 너무 없다. 지구 너무 자동화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어서 남자 주인공은 엔지니어인데 내가 필요로 하는 저 개척 행성에 가서 나의 기술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는 갔다 오면은 240년이 지나잖아요. 갈 때 120년, 올 때 120년. 갔다가 또 와요? 네, 이 여자 계획은 갔다 오면은 이미 240년이 지나 있는데 그때 가면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이에 동면을 해서 왔다 가니까 그러면은 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럼 나는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설을 써보고 싶다. 네, 현 세계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남자는 120년이 걸려서 저곳에 가서 나의 쓸모를 검증하려는 사람과 다시 쓸모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과 그 다음 240년에 걸친 왕복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지구를 보고 싶다는 여자의 그런 계획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로 완전히 다 깨부서지는 거죠. 네, 우주선이 가다가 갑자기 이 두 사람만 90년 남았는데 일찍 깨버려요. 네, 30년 있다가 깨버리는 거지. 근데 두 명은 깨있고 90년 인간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이제 자기는 돌아올 가망이 없는 거죠. 거기서 평생 썩어야 되는 거죠. 둘만. 혼자였으면 정말 극단적일 뻔했는데 그나마 둘을 남겨놓은 이 상황. 그래서 이 패신저스라는 영화의 이 남다른 설정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 자체가 할리우드에서 계속 영화가 안 되고 떠돌아다니는 시나리오 중에는 가장 인기 있었던 시나리오랍니다. 근데 왜 영화가 안 됐고 떠돌아다녔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많은 기술력이나 이런 걸 보여줘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지만 등장인물 2명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엄청 지루해질 수도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현란한 기술력을 통해서 그걸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인 부분에서 좀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야 그게 자신이 생겼다라고 제작사 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패신저스라는 영화 우주 속에서 2명의 인간이 그 우주선 안에서 벌이는 이야기가 되겠고 예고편을 보면 엄청 화려해요. 펑펑 터지고
그렇죠. 네. 그 우주 아까 이제 김 기사가 얘기했던 예고편에 좀 우주의 특성을 이용한 재밌는 장면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CG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에 더욱 그럴 것 같고요. 이 영화 감독도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누구시죠? 모튼 틸덤이라고 그 이미테이션 게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했던 이미테이션 게임이 아카데미에서 오스카상을 수상을 했었을 거예요. 그 각색상인가 뭐 이렇게 수상을 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뛰어난 전작을 만들었던 감독이 이번에 패신저스를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신저즈 보니까 기억이 나는 영화가 그 프로메테우스 영화가 기억이 났어요. 네. 왜냐면 거기도 이제 잠들었다가 다 깨져 다 같이 거기서. 네네. 그런 설정이 좀 계속 여기도 사용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주 예리해요. 프로메테우스의 각본가가 이번 영화에 각본을 썼어요. 아, 그래요? 네, 존 스파이츠라는 분인데 그분이 시나리오를 프로메테우스도 쓰고 이것도 썼기 때문에 조금 설정을 우려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구나. 네, 그렇고요. 일단 우주 영화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잠잠했지만 2013년부터 사실 네 큰 영화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렇죠. 2013년에 뭐 그래비티, 2014년에 인터스텔라, 2015년에 마션. 네, 이어서 나오는 이 영화 패신저스가 될 거기 때문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몇 배나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우주 영화구나. 아주 판타지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기대작으로 패신저스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기대작입니다. 얼라이드입니다. 난 소파에서 자겠어. 지붕에서 자요. 카사블랑카에선 다 그렇게 하죠. 우리를 보고 있어요. 키스해요. 미인 여러분, 우리도 잘하고. 이런 일을 잘하는 건 미덕이 아니죠. 전쟁이 끝나면 갈 곳은 있어? 전쟁만 끝나면 어디서 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운명이야. 함께 런던으로 갑시다. 내 아내가 되어줘.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 올 겨울. 차마 하긴 힘든 얘기를 해야겠네. 자네 부인은 독일 스파이로 의심하고 있어. 말도 안 돼요. 아니면 다행이네만. 만약 그렇다면 자네 손으로 직접 처단해야 돼. 불응하면 자네도 교수형 일세. 72시간 뒤엔 진실이 밝혀지겠지. 로버트 저메키스. 포레스트 검프. 캐스트웨이. 이게 게임인가? 테스트야. 모든 게 테스트지. 어젯밤이 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달라? 뭔가 화난 것 같아. 브래드 피트. 내 아이의 엄마야. 사실이 아닐 거야. 내가 증명하겠어. 아, 그녀가 맞나? 자네 명령을 어겼어. 마리옹 꼬디알. 무섭잖아요. 전쟁만 끝나면 어디서 살든 상관없어요. 맥스, 왜 키스 안 해줘요? 얼라이드. 자, 얼라이드. 이 영화 혹시 좀 뭐 아는 거 있으세요? 제가 이 영화를 친구 집에 일요일날 놀러 갔다가 영화 소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친구는 매일 본대요 그거를. 같이 보는데 저도 그냥 간만에 아무 생각 없이 봤죠. 근데 뭐 결말 빼고 다 나오는 거야. 뭐. 그래서 영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만 보고서 별점 몇 개입니까? 3.5? 3.5? 네. 고말이네. 뭐 저는 일단 뭐 관계가 틀어지고 막 의심하고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네, 지금 막 부수고 다 때리고 막 그렇게 돼야 뭐 폭발하고 막 그런 여기서는 어쨌든 두 배우의 어떤 감정선이 어떻게 관계가 변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만 있어서는 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역시 숙취에 시달리는 네. 네, 얼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일단 정말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 하늘을 걷는 남자로 아마 지난해 좋은 영화, 조셉 고든 레빗 주연의 좋은 영화를 하나 내놓기도 했고, 그리고 이 로버트 제메키스라는 감독인데 그 전작으로 포레스트 검프, 캐스트어웨이 뭐 이런 영화들이 워낙 유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 여행하는 백투더퓨처 시리즈 1, 2, 3편을 다 감독했죠. 스티븐 스필버그 사단이라고 불렸던 스티븐 스필버그와 친한 수많은 감독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스티븐 스필버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감독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로버트 제메키스의 신작입니다. 이 감독의 또 작품 중에 컨택트라는 영화도 상당히 유명하죠. 아, 그거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어요. 아, 그거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예, 누가 추천을 되게 재밌다고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 보고 있네요. 종교와 과학의 대립, 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예리하게 보여준 그 영화였고요. 포스터가 이렇게 눈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죠. 네. 조디 포스터와 매튜 맥커너이, 연기비도 정말 잘하는 배우들이 주연을 했습니다. 이 영화 진짜 보면은 아주 감명 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로버트 저메키스의 감독이고요. 이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드라마가 강한 이야기를 그립니다. 네. 인물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그 인물들 하나하나의 설정을 참 탄탄하게 갖춰놓은 이후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안정된 드라마를 펼치는 감독인데, 또 드라마를 잘하는 감독치고는 또 의외로 SF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 최첨단 CG 같은 걸 활용을 상당히 능란하게 해요. 네. 이 감독의 작품들 아까 말씀을 드린 게 백투더퓨처 시리즈, 포레스트 검프, 콘택트 뭐 이런 영화들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다 SF적인 요소들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CG적인 요소들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감독의 특성이 이번 영화 얼라이드에서도 어느 정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F와 CG, 그러니까 영화적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기술들의 적응이 상당히 빠른 감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나왔다, 그럼 쓰고, 아, 이런 기술이 좋대요 하면 또 가져와서 실험해보고, 이런 감독인데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어요. 네, 상당히 나이가 있는 감독이 이렇게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인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고요. 이 얼라이드라는 영화는 기존의 익숙한 장르보다는 조금은 새로운 도전이 될 만한 장르입니다. 일종의 스릴러적인 드라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어떤 SF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는 영화네요, 지금은? 네, SF적인 부분이 좀 빠질 수 있는데 CG는 또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국 런던하고 그다음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모로코가 맞나요? 정확하지 않은데 그 카사블랑카와 런던이라는 두 도시의 그런 모습을 대비시켜서 보여준대요. 근데 이게 1940년대가 배경이다 보니까 런던은 공습당해서 정말 폐허가 되어 있는 런던과 또 2차 대전 당시에 모로코의 카사블랑카가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을 겪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려했던 카사블랑카라는 도시를 좀 대비시켜주는 영화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멋진 영상, 그리고 그 영상 가운데서 CG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한 부분이 있는 영화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배우로는 브래드 피트와 마리온 코티아르가 주연합니다. 아니, 이 영화가 그 브래드 피트가 이제 지금 전 부인과 전 부인이 됐나요? 전부일이 됐죠. 전 부인과 찍었던 영화가 있잖아요. 네. 스파이 같은. 스파이로 나왔던? 네, 그 영화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미스터 앤 미시즈 스미스? 그쵸. 네. 물론 전혀 톤이 다른 영화지만, 그 영화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리온 꼬띠아르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아니, 졸리 싫어해? 아, 졸리 저는 그런 얼굴형 좀 부담스러워. 아, 그리고 좀 성격도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서구형, 진짜 완전 서구형 미녀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꼬띠아르 누나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꼬띠아르와 안젤리나 졸리 둘 다 개성이 상당히 강한 배우예요. 꼬띠아르는 보기만 해도 뭔가 프랑스 느낌 나고, 졸리는 딱 보기만 해도 뭔가 햄버거 느낌 나고, 햄버거 느낌. 청바지 느낌 나고, 리바이스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배우들이라서 참 매력이 있는데, 이 유명한 여배우들과 돌아가면서 영화를 찍는 빵영의 그 위대함이 대단합니다. 저 열애설도 나지 않았습니까? 꼬띠아르 때문에 뭐 사이가 안 좋다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네. 아무튼 이렇게 그 강한 남들이 막 의심하는 그 스파이적인 영화를 찍다 보면은 조금 연문이 나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네. 이 얼라이드라는 영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기대작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작 딥워터 호라이즌입니다. 석유를 뽑는 게 우리 일이야. 시작해, 제이스. 알겠습니다. 우린 대기업이야. 안녕 켈러. 안녕하세요 마이클.
석유 채굴 전에 수리부터 해야 합니다. 필요 없어요. 기한 내에 맞추려면 진행하세요. 이것만 끝나면 집에 가는 거야. 바다에 구멍이 뚫렸다. 당장 탈출해야. 아! 전 세계가 주목한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긴 딥워터 호라이즌. 사상 최악의 해양재나 그 길을 잡아야 해. 이것은 실화다. 메인 파워를 가동시켜야 해요. 그냥 가. 반드시 데려갈 거예요. 모두 진정해. 서두르지 말고. 삶과 죽음 사이. 꽉 붙잡아.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마크 월버, 딜런 오브라이언, 커트 러셀, 존 말코비치, 케이 버그스. 죽기 싫어요. 날 믿어봐. 반드시 살아서 나갈 거야. 알겠어? 불을 뛰어넘어서 갈 거야. 딥워터 호라이즌 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 1월 25일 대개봉.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요. 2010년 4월 20일 세계 최대의 석유업체라고 그러죠. B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륨인가요? 안에, 네. 브리티시 페트롤륨, 그 BP라는 업체에 석유 시추선이 있는 거죠. 시추선이라고 한다면은 저 밑에 있는 바닥에서 석유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추선은 네. 뚫는 작업만 합니다. 뚫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석유가 있다고 판별되면은 네. 시추선은 거기 구멍을 막고 철수해요. 네, 그러면 그걸 뽑아 올려서 가공해서 정제하는 그 해양 플랜트가 와서 뽑아 올려서 가공해서 바로 유주선에 넣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시추선은 그냥 뚫기만 하는. 예, 그게 정확히 나눠져 있더라고요. 시추 회사도 따로 있고. 네. 예, 아무튼 이 시추선이라고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해양 전문가 아나덱이었습니다. 네, 이런 식유서추선 디버터 호라이즌 호가 멕시코만에서 2010년 4월에 폭발합니다. 정말 거대한 폭발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폭발로 인한 이 화염이라고 할까? 그게 80m 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새어나온 기름이 진짜 7만 리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름이 새어나왔다고 하고, 그 기름이 그 생태계, 그 바다, 멕시코만 지역의 넓은 바다를 완전히 뒤덮어서 기름이 뒤덮으니까 햇빛도 안 들어가죠. 산소도 차단되죠.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 자체가 거의 전멸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BP가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배상을 물겠다 해가지고 출동해서 이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에 진짜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7만 리터가 넘으니까 7억 리터가 넘으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제거 방법이 딱히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름에다 대놓고 불도 붙여갖고 몇 날 며칠 계속 타는데, 그렇게 태워도 유출된 기름의 20분의 1도 안 되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극적으로 이 유출 사태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혹시 우주전쟁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우주전쟁이라는 영화가 정말 걸작이라고 사람들이 막 생각하면서 보다가 마지막 엔딩에 이르러서 뭐야 먹니? 막 이럽니다. 이유가 뭐냐면 전투를 막 하고 외계인하고 정말 당해낼 수 없는 싸움에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시달는데 갑자기 외계인들이 멈춰요. 갑자기 한국이 아니죠. 그 지구의 바이러스가 이 신종 외계인들한테 외부에서 침입한 외계인들한테 안 맞았던 거지.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퇴치가 됐더라 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 영화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는 계속 전개가 되는데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뭐 어떤 게 있냐? 그럼 석유가 나오다가 멈춥니까? 아니죠. 기름이 이제 그렇게 많이 덮여 있는 상황인데 이 석유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도록은 BP가 성공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막은 순간까지 나온 게 7억 리터가 넘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미생물이 그걸 다 분해를 시작합니다. 저 밑에 우리가 단 한 번도 이 미생물의 쓰임이 뭔지 몰랐던 미생물들이 있었는데, 심해 미생물이 갑자기 표면으로 올라와가지고 기름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위대함이네요. 네, 이 위대한 작업 때문에 그 수많은 그 화학자들 정말 와가지고 온갖 화학 제품을 개발해갖고 거기 바다에 뿌렸대요. 그때 BP한테 돈 받고 막 개발한 제품들을 막 뿌린 거야. 그래갖고 걔네를 통해서 막 희석시키고 했는데 택도 없는 양이 희석이 되는데, 그 미생물이 전부 다 분해를 해줘서 극적으로 멕시코만이 자연 생태계가 복원됩니다. 물론 그 휴유증은 엄청 나겠지만. 네, 엄청 나겠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가다가 플랜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거기 써놓은 게 뭐 먹이를 주지 않아야 뭐 생태계 일원으로서 먹이를 알아서 찾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 놈들이 생태계 무능하는 게 존나 웃긴 거야.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아니 이제부터 해보지 않은데. 뭐냐면 이 도시에서 어디서 찾아 먹을 거를 뭐 그렇게 생각 들고 뭐 그냥 그냥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거 보고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뭐 그냥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진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불편한 생각이 충분히 들만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 기름들은 그 미생물에 의해서 처분이 되고 결국은 멕시코만의 생태계가 복원되는 영화인데 이 영화 자체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래도 영화 자체가 미생물이 복원하는 걸 찍겠습니까? 그쵸. 이건 폭발하고 그 사태 속에서 뭐 BP가 그거의 석유 유출을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도록 막는 작업까지 그 정도까지의 영화예요. 그 이후에 이제 얼마나 노력해서 결국은 했더라 하면 우주전쟁 꼴 나기 쉬우니까 그렇게 가진 않고 결국은 BP의 노력이 있는 부분까지만 보여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시추선 뭐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이 내용을 다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추선이 아니고 그냥 뽑아 올려서 석유를 가공하는 그 해양 플랜트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시추선이라고 쓴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디버터 호라이즌호는 그렇게 폭발을 했고 이 디버터 호라이즌호와 관계돼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이게 한국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현대중공업이 이 배를 건조했다고 해요. 디버터 호라이즌호를. 그래서 이 딥워터 호라이즌호가 잘 정말 사활용이 되다가 갑자기 멕시코만에서 이렇게 폭발하게 돼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피소도 당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고 참 마음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 사건을 몰랐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건조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죠.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이게 아마 뭐 현대중공업 자체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간에 이제 운영이나 뭐 수리나 보수나 이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직도 이 디버터 호라이즌호 사건이 정확하게 왜 벌어졌는지 폭발이 그거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했을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피터 버그라는 감독이에요. 피터 버그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무슨 영화를 찍으셨죠? 예전에 프라이데이 나잇 나이트라는 미식축구 영화를 한번 찍었었어요. 근데 그 영화는 정말 딱 영화를 보다 보면 내가 경기장 한가운데서 영화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나요. 그 정도예요? 선수들의 그 땀 냄새, 숨소리, 박동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렇게 정말 강한 냄새가 있는 그리고 그런 박동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를 찍었던 이 감독이 2013년에 론 서바이버라는 영화를 또 찍습니다. 혹시 이 영화 들어보신 적 없나요? 제목만 들어본 것 같아요. 론 서바이버는 전쟁 영화인데 아프가니스탄에 침투했던 미국 네이비실 대원들이 그곳에서 작전을 벌이다가 꼬여가지고 그 민병대와 막 전투를 벌이는 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론이라는 친구 하나가 살아남는 이야기인데 스포츠 영화와 전쟁 영화 전혀 다른 장르잖아요. 근데 둘 모두 비슷한 느낌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긴 스포츠도 전쟁이니까. 그죠. 그 치열한 박동, 현장감,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그 전쟁이 전투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특정 전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현장감이 느껴지는 영화였는데 이번이 재난 영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장르인데 같은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피터 버그라는 감독의 그 재능이 저는 상당하다고 봐서요. 이 영화 역시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기대작 딥워터 호라이즌이었습니다. 네 번째 기대작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기대작 스노든이라는 영화입니다. 예고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었나? 네. 왜 CIA에 들어오려고 하지? 조국이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 올리버 스톤 감독 작품 NSA 국장님이 자리를 제안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줘. 인터넷이라는 모래밭에서 테러범을 찾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구글 검색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건 사적인 정보까지 전부 검색되죠. 이메일, 채팅, 문자 등등. 근데 어떤 사람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뭐 하는 거야? 이건 테러를 막기 위한 행위가 아니야. 바깥 세상에 알려야 해.
This is a good thing. 이게 옳은 일이야. 믿어. This is everything.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면 모조리 파악하려고 절 잡으러 오겠죠. 여러분도 타겟이 될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 호텔이 기자들로 꽉 찼어요. 시간이 없어요. 세계 최강기로 장벽이 되겠어요? 사형 선고를 내릴 거예요. 우리한테 문서가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행동 조심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린 겁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입니다. 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죠. 요즘 가뜩이나 이제 국정농단 사태, 뭐 이런 거, 그 다음 박근혜 정권 탄핵 사태,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쵸. 전국이 진짜 어수선한데, 하나가 더 튀어나왔어. 블랙리스트 논란입니다. 문화예술계 인사 9천 몇백 명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 블랙리스트 논란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뭐 예전부터 해서 국민들을, 그러니까 국가가 민간인들, 국민들을 사찰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걸리는 것만 생각해봐도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뭐 총리실에서 한번 했었죠. 총리실에서 그 쥐코 동영상 뭐 이런 거 올리는 분. 아, 지코. 네, 올린 분. 기억나네요. 올린 분을 엄청 괴롭혔던. 그래서 장진수 주무관이 이제 양심 선언을 했던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 사찰 논란도 있었고, 또 이탈리아 해킹 업체에서 해킹 프로그램도 국정원이 또 구입을 했었고, 그다음 테러 방지법을 아예 통과시켜 버렸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정부가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고, 점점 더 국가에 의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그런 사태, 국가에 의한 감시 사태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노든이라는 영화가요. 네, 25일 개봉하는데요. 감독은 올리버 스톤, 정말 대단한 명성의 감독입니다. 예전에 JFK 뭐 이런 영화, 그 다음에 7월 4일생 뭐 좋은 영화들 많이 찍었고요. 그리고 보통의 할리우드 감독들이 주로 이제 서부 LA 일대에서 활동하는 것과 달리 올리버 스톤은 뉴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비슷하게 뉴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독들 이름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뭐 짐 자무시라거나, 그 다음에 그 감독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카페 소사이어티 찍은 감독 누구죠? 우디 앨런. 아, 우디 앨런. 네. 그 우디 앨런도 역시 뉴욕 쪽에서 출신 활동을 하는데, 이분 역시도 뉴욕대 출신이고 그 뉴욕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던 감독입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활동하는 감독들이 상당히 또 사회 비판적인 영화도 또 많이 찍어요. 할리우드의 그 자유분방하고 민간 중심적인 그런 영화가 아니라 정치권을 풍자하고 정치권을 공격하고 정치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찍습니다. 이분 역시 JFK에서도 그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대해서 그렸었고, 7월 4일생에서도 베트남전에 대해서 찍었었고, 많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네, 플래툰이라는 영화도 찍었었죠. 이 올리버 스톤의 관심이 이번에는 NSA의 민간인 사찰까지 번졌습니다. 스노든이 아직도 미국으로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4년째 러시아에 망명 중이죠. 네, 자기의 삶 전체가 파괴돼서 그곳에 가 있는데 그 이유가 국가가 국민들을 감시한다 이걸 밝혀서다. 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지경에 몰렸는가? 이 사람이 그럼 자기가 폭로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내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스노든의 폭로를 그린 영화가 처음은 아니죠. 다큐멘터리가 한 편 있었죠. 네. 시티즌4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극영화로서 처음 그려진 영화가 되겠습니다. 뭐 이 영화를 보니까 뭐 내용도 그렇고 그 미드 중에 Person of Interest라는 영화가 미드가 있어요. 네. 되게 재밌는데 뭐냐면 미국이 이제 전 그 국민들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CCTV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어떤 억만장자가 그 어떤 걸 예측을 해놔요. 그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사회보장번호가 딱 나와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 사람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망사고나 큰 사고에 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군 출신의 특수요원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막으러 다니는 뭐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이제 좀 미래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이 조지 오웰의 그 1984?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1984.
얼마 전에 제가 브라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사실 1984의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 얘기한 거예요? 몰라요. 지금 여전히 입술에서 깨지 않은 아랍액이고요. 이 스노든이라는 영화 속에서는 등장인물들로 주요 등장하는 인물이 일단 여자친구가 등장해요. 그 여자친구. 그러니까 스노든에게도 삶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신의 직업에서 정말 부조리한 일이 벌어진다. 이거를 인지하고 그거를 공개하는 대가로 자신의 모든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돼버린. 러시아면은 이제 영어도 못 쓰고 언어가 완전히 달라버리잖아요. 미국인이 자기네 언어를 못 쓰는 나라에 가서 생뚱맞은 삶을 살게 되기까지 참 이 커다란 도전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가디언즈 기자 글렌 그린월드한테 그 자료를 넘겨서 폭로를 했었고, 그리고 시티즌4를 감독한 그 포이트라스 감독한테, 독일 출신 감독이죠. 이 감독한테 또 다큐멘터리를 찍게 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폭로가 진행되는데, 그들 역시도 영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극중 배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티즌4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아, 이 영화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구나. 그건 단순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역할을 한 영화니까요. 시티즌4는 하나의 폭로를 수행한 영화니까 그 영화가 또 어떻게 찍혔는지, 또 글렌 그린월드라는 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고 싶으신 분도 좀 많은 그런 좀 많은 뒷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버벅거리니까 김 기자도 같이 버벅거리는군요. 네, 지금 머리가 좀 멍해지는 느낌이 좀 나네요. 자, 이제 5번째 기대작으로 빨리 넘어가죠. 레지던트 이블입니다. 내 이름은 엘리스. 이건 나의 마지막 이야기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다가올 지구 종말에 대해. 이건 필연적인 결과다. 앨리스, 48시간이면 인류는 멸망해. 하지만 막을 방법이 있어. 엄브렐라가 오늘 항생제를 개발했어. 연구소에 잠입해야 돼. 하지만 그것뿐이야. 뭔가 오고 있어. 굉장한 게. 마지막 한 놈까지 없애버리겠어. 2017년 모든 것을 끝내. 맞아요. 그 날이 온다. 밀라 요보비치. 그게 다야? 레지던트 이블 파멸의 날 1월 대개봉. 아나백 레지던트 이블 본 적 있어요? 전 안 봤습니다. 아, 이 영화를 안 봤어요? 이게 유명하죠? 네, 굉장히. 엄청 유명하죠. 근데 저는 뭐 판타지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우울한 느낌의 판타지를 내가 굳이 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꾸 이렇게 눈이 안 가고. 약간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얘기했지만 그것도 사실 뭐 판타지잖아요. 우주 활극? 네. 그건 되게 유쾌하잖아요. 이게 뭐 군대 이렇게 굳이 막 우울한 우중충한 거 내가 봐야 되나 그런 식으로 생각도 들고. 좀비 영화도 잘 안 보나요? 아, 좀비 영화 보죠. 근데 그것도 밝은 좀비 영화만 봐요? 부산행 같은? 아, 부산의 밝은 좀비 영화인가요? 비교적 밝죠. 그냥 상대적으로 좀 그 좀비 영화 중에 그 새벽에 황당한 저주라고 그거 재밌게 봤어요. 코믹하고 밝은 거 좋아하네. 네. 레지던트 이블은 일단 게임이죠. 게임으로서 크게 성공한 영화가 많이는 없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게임 원작으로 상당히 성공한 영화고요. 첫 번째 영화가 2002년에 개봉했습니다. 2002년 6월. 우리한테는 월드컵의 시기 아닙니까? 네, 2002년 6월에 개봉했던 영화가 속편이 6번이나 나왔어요. 네, 6번째 속편이 바로 레지던트 이블 파멸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2002년 이후에 월드컵은 4번이 열렸습니다. 네, 월드컵이 4번 열리는 동안 영화는 6편이 제작된 참 이게 오래된 영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2002년 둥이들이 지금 나이가 15 중학교에 입학을 한 거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영화 1편이 나왔을 때 태어난 아이들이 참 유서 깊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밀라 요보비치라는 여주인공 여전사를 참 오래도록 밀고 나간 영화인데 처음부터 이분이 한 거예요? 네, 감독도 똑같은 폴 W.S. 앤더슨이라는 분이 토마스 앤더슨이 있기 때문에 폴 W.S. 앤더슨이라고 붙여줘야 됩니다. 이 폴 앤더슨 감독이 밀라 요보비치를 처음부터 내서서 쭉 가면서
결혼에 골인했어요. 아, 그래요? 사람들 참. 네. 이 에이, 밀라 요보비치 에이. 1편까지만 해도 남편이 릭배송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혼한 거예요. 아니, 뭐, 영화 감독하고도 다 이렇게 네. 배우랑. 릭배송 정말 유명했잖아요. 그 이후로 변변한 작품을 못 찍고 있죠. 안타깝네요. 20대 후반이던 그녀가 지금은 이제 불혹을 넘긴 나이가 됐는데, 아까 예고편 볼 때 보니까 굉장히 아직도 40의 나이에 맞지 않은 외모를 가지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자녀도 있고, 이제는 아줌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할리우드 배우다 보니까 매력적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나오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여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배우가 많지가 않아요. 요즘엔 다 가녀린 여배우들을 좋아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래서 기껏해야 예전에 안젤리나 졸리, 뭐 툼레이더 찍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밀라 요보비치의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킬빌에 나온 우마 서먼. 우마 서먼이 그리고 있었고요. 옛날에 이제 에일리언 시리즈에 이제 그 시고니 위버 있었죠. 시고니 위버가 시고니 대표적인 위버 있었죠. 여전사였죠. 네, 그리고 요즘에 샤를리즈 테론이 또 그 매드맥스 시리즈를 통해서 여전사의 모습을 강인하게 보여줬고요. 한 명 정도 더 꼽자면 그 뱀파이어랑 늑대인간 같이 나오는 영화 하나 있잖아요, 시리즈. 아, 네네네. 케이트 베킨세일이 나오는 언더월드 시리즈. 네, 언더월드 시리즈 속편이 많이 나왔는데 케이트 베킨세일까지 이제 여전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우리 블랙 위도우를 빼먹었네요. 스칼렛 조한슨. 네, 그누님도 나름대로 여전사죠. 그렇죠. 네, 나름대로 이제 그게 스피노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여전사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대단한 건 2002년 이후 꾸준하다는 거. 와. 15년 동안. 그 2002년도에 현역으로 뛰던 선수들이 누굽니까? 황선홍, 홍명보, 그쵸. 최용수, 김병지. 안정환. 예. 네. 그분들이 이제 감독하시거나 예능 변환하시거나 했잖아요. 그쵸. 이분은 여전히 현역입니다. 그게 정말 대단하고 시리즈가 이렇게 상업적인 시리즈가 감독과 배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쭉 간다는 거. 실제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하나요? 이 영화 상당히 흥행하죠. 네, 정말 비디오물 팝콘 무비처럼 소유모가 되고 이 영화가 이제 시리즈가 가면 갈수록 사골이냐, 우려먹냐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예고편 보면은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마지막 시리즈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정말 마지막인가요? 사실 제가 4편쯤에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예고편에서 그걸 분명히 봤던 것 같은데 너네 이거 진짜 끝나 마지막이야 꼭 봐야 돼. 뭐 이런. 그러면서 계속 아닐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누님이 나이가 이제 있으신데 그쵸. 설마 이제 50까지 찍으시랴. 후배 양성도 하셔야 될 거고.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은 좀비 영화와 관련해서 많이 떴었어요, 처음에. 그냥 SF, 뭐, 디스토피아적인 SF물만이 아니라, 네. 좀비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거의 흔치 않았던 시기에 이 영화가 좀비를 등장시켰고, 그 다음에 좀비들로 인한 디스토피아 가운데서 좀비가 달렸어요, 막. 근데 그 전까지 달리는 좀비는 흔치 않았거든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하는. 네, 기동성이 강시보다 떨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강시는 왜 통통통이라도 뛰지. 네. 좀비는 진짜 막 거의 미라 수준의 그런 애들이었는데. 뭐 월더제트 그 영화 보면 뭐 장난이 안 되는데요. 좀비들의 능력이 네. 신체 능력이 엄청 향상되더라고. 그죠. 인간은 여전히 그냥 제자리 걸음인데 네. 좀비들은 계속 향상을 하고 있는데 좀비가 거의 제 생각에는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첫 영화지 않나. 기념비적인 영화. 예, 뭐 그 전에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크게 성공한 영화 중에서는 거의 몇 안 되는 영화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다 B급 SF를 주로 찍어왔던 폴 W.S. 앤더슨이 이 영화에 한껏 B급 감성을 불어넣어가지고 게임이랑 또 그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게임 같았던 영화 생각해보면 뭐 중천 정도. 중천이요? 김태희 씨 나오잖아요, 정우성 씨랑. 그런 영화가 있었나요? 네, 크게 몰락했습니다. 뭐 그런 영화 정도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정말 크게 성공한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준기가 나와요? 네, 이준기 씨가 특별 출연해요. 뭘로 나오죠? 저도 모르겠어요. 좀비는 아니겠죠. 좀비 나오는 거 아니죠? 좀비는 아니겠죠. 네, 이게 설 연휴를 앞두고 개봉하는데 이 시리즈가 총 6편이다 보니까 그냥 2시간씩만 잡아도 꽤 오래 12시간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빼고 10시간을 설 연휴에 보고 설 연휴가 지나서 이 영화를 딱 극장 가서 보는 것도 멋진 감상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5편의 기대작을 추천드렸는데 그 아나벨 같은 경우에 여기 5편 중에 한 편만 딱 본다면 어떤 영화가 가장 끌립니까? 저는 한 편 빼고 다 보고 싶은데요. 어떤 영화가? 레지던트 이블. 그 중에서도 뭐 끌리는 거 없어요? 네. 굳이 꼽자면 디버터 호라이즌을 보고 싶네요. 사실상 뭐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배가 나오니까? 배도 나오고 제가 종사하고 있는
쪽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딥 워터 호라이즌 기회가 되면 저희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이 똥멍청이님도 이제 영화를 아직 못 고르고 이제 언제든 불러달라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딥 워터 호라이즌을 같이 보면 좋겠네요. 네, 좋죠. 네, 그럼 이제 이달의 기대작 5편을 소개합니다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백은 다음에 좀 멀쩡하게 다시, 죄송합니다. 네,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김기사 안화백이었습니다. 무비시네 영화방과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